신남댁 이야기. 김선자. 나는 신남포구 오촌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물고기로 늘 밥상이 풍성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머리 좋다는 말을 들었고, 동네 사람들에겐 얼굴도 몸매도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팔 방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총각들의 데이트 신청이 넘쳐났다. 그 중에서도 알랭드론같이 헝칠하게 생긴 한 청년이 내 가슴속에 박히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면 별도 따줄 것이라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시댁은 면 소재지에 있었고, 어머님은 요리사와 여종업원을 두고 요정 비슷한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어머님을 도와 설거지며 허드렛 일을 했다. 시댁 어른들은 산골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어머님의 친정은 아주 큰 부자여서 시집 오기 전에는 새순물 떠다 바치고 밥상 받쳐주는 시녀들 속에서 자랐다. 그런데 시외가 어른들이 어머님은 사주팔자가 드세니 어려운 집에 시집 보내야 장수한다는 그 친정 어른들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의 가난한 시댁으로 출가했다. 시집을 올 때 가마뒤에는 어미소의 송아지까지 뒤따라 장간을 이루었다. 논 서마지기도 함께, 그리고 4, 5년 동안 자식을 둘 낳고 살면서 생활 수준에서 오는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과 갈등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 결국 어머님은 뛰쳐나와 친정으로 향하고 말았다. 그때의 인식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친정에서는 커다란 집과 말을 키우던 마장, 그리고 밭 2,000평도 함께 내주고 살게 했다. 어머님을 설득하러 오가던 아버님도 자연스레 어머님 집에 눌러 앉게 되었고, 처가살이 아닌 처가살이를 하면서 처갓집 식구들 눈총을 받게 되었다. 아버님은 자연히 밖으로 나돌게 되었고, 여자도 생기게 되었다. 그 슬하에도 여식이 태어났다. 자연히 어머님 집에 드나드는 날도 뜸해졌다. 그러는 중 어머님께도 두 시동생이 태어났다. 떠돌며 여자와 도박판에 들락거리면서 아버님은 어머님이 데리고 온 암소와 송아지는 물론 논밭도 날리고 한동안 소식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 곁을 찾아왔다. 결국 객지에서 깊은 병을 안고 나타난 아버님을 어머님은 반겨줄리 만무했다. 집에 온 지 열흘 만에 어머님과는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끝내 이승을 하직해버렸다. 시할아버님은 아버님의 시신을 말구루마에 싣고 200리길 본가로 돌아가 장례를 치렀다. 33세 청산이 된 어머님은 자식 넷을 억척스레 키웠다. 물려받은 땅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 넓은 턱 같은 8가구 이웃집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다툼까지 빈번해 별 수 없이 모두 팔아 면 소재지에서 음식점을 차리게 된 것이었다. 첫째 아들이었던 남편은 부잣집 외가에서 거의 자라다시피 했다. 그 외갓집에서는 무엇이든 그의 마음대로였다. 그는 장성해 국방경비대에 지원했고, 군 복무 중에 상사를 구타해 현금으로 보상하고 6.25 발발 직전에 제대를 했다. 그런 관계로 자익 세력에 쫓겨다녔다. 어머님도 공회당에 끌려가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자익 편이 된 남편의 절친한 친구가 예정으로 몰래 도망시켜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휴전이 되고 몇 해 지나 그는 지방 신문사에 다녔다. 어머님은 그에게 무명천의 물감을 들여 슈트를 만들어 입히고 백구두를 사신겼다. 그런 정성은 아마 어머님의 아들 사랑의 극치와 집착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런 헝칠하고 출중한 외모에 백구두 슈트 차림의 신사는
보기 드문 시골의 명물이었다. 나도 그의 그런 외모에 반해 서두른 결혼이었다. 콩깍지가 내 눈에 씌어 너무나 멋있어 보였다. 별도 따주겠다던 그의 약속은 아이가 생기면서 딴 여자를 품기 시작했다. 어머님 가게의 색시들을 남편이 먼저 품어본다는 소문이라며 이웃 세댁이 기띔해 주었다. 하긴 차 그가 들어있는 방문 창호지에 침을 바르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들여다보다가 두들겨 맞기도 했다. 어머님은 그런 남편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잘난 남편과 살고 있으니 잘 받아들이라 호통쳤다. 나는 머슴이었다. 어머님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그의 바람기와 폭력 호통에 나는 꼼짝 못하는 노예가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나를 바보인 줄 알았단다. 그는 걸핏하면 어머님께는 물론 나 몰래 친정 아버지께로 가서 돈을 요구했다. 친정 아버지는 내가 무남 동료라 있는 대로 내어주곤 했다. 어머님도 그의 시달림에 못 이겨 빚을 내서라도 요구에 항상 응해주었다. 아이 셋을 키우며 매서운 시집살이에 힘든 식당일에 견딜 수 없었다. 결국 퉁퉁 부른 젖가슴을 싸매고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향했다. 그 3일 뒤 남편과 어머님이 젖먹이를 안고 친정으로 와서 두 손 모으는 것이었다. 얼마 뒤 그의 망나니 노름에 하늘이 노했는지 그는 가남이라는 별명을 받고 몸져 누워버렸다. 그가 병이 난 건 내 잘못이고 내가 들볶아서 병이 났다고 역정을 내는 어머니였다. 가진 것 없이 집 하나로 장사를 해서 연명하던 형편이었지만 어머님은 그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빚을 내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오르내렸다. 7년의 눈물겨운 간병도 소용없었다. 1970년 2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중학교로 진학하는 큰 아이에게 교복을 입게 하고는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이고 저걸 두고 어찌 죽냐며 눈물을 흘렸다. 끝내는 큰 시동생에게 내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덜컥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때가 내 나이 36, 아이들은 4살, 7살, 12살이었다. 이제 두 청상 고부집이 된 것이다. 평소 내게 몹쓸 짓을 했던 그였지만 좋은 기억도 있어 그리웠다. 강직한 시동생은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어머님과 우리 네 식구를 시동생 직장에 있는 강릉으로 이주시켜 주었다. 세심하게 돌봐주는 시동생 덕에 밥을 굶지 않았다. 매달 시동생 월급 봉투 받기가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구러 세월이 흐른 뒤 반찬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마당가에 구멍가게를 열었다. 그도 내 장사수단이 없어 그만두게 될 무렵 사람들은 앞집 교장선생님과의 불륜서를 들고 나왔다. 아직 젊고 혼자 몸이라 그분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팔자를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기자들이 찾아왔지만 그냥 흐지부지 좋게 끝났다. 그 먼저 시누이도 세상을 뜨고 교사가 된 작은 시동생은 그 처갓집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그 무렵 가정사 때문에 노총각이 되었던 큰 시동생이 참한 교수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주말 부부가 되었다. 동서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순진해 보였다. 3개월 뒤 동서도 우리 곁으로 정군되어 옆집 단칸방으로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동서가 임신하게 되자 어머님은 한 집에 모여 살자 했다. 역시 우리 생활비는 큰 시동생 봉급에 의존했고 우리 아이들 학업도 동서네가 이어주었다. 생활비 전략의 방편으로 한 집에 모여 살게 된 것이 15년. 나와 어머님은 동서네 아이를 돌봐주었고 동서와는 눈 한 번 흘기지 않고 살았다. 그 후 동서네가 집을 짓고서야 독립했다.